안녕하세요. 저는 60에 닥친 불행을 이기고 건물주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었는데 이 사람이 큰일을 당하니까 죽다 산 것처럼 달라지더라고요. 한때는 집도 없이 고시원에서 살던 고생을 끝내고 지금은 제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보란듯 복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며느리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참 생생하네요.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었죠. 엄마, 나 지금 병원인데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보호자가 와야 한대요. 37, 결혼도 아직 못한 아들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 찾으면 그때 결혼하겠다고 하던 착한 녀석이었죠. 이제 막 선도 좀 보고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병원에 도착해서 들었어요.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머님, 치료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셔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지만 제가 바로 말했죠.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돈이 문제면 집이라도 팔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형한테도 부담 주는 것 같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애들이 원래 우애가 좋았거든요. 첫째가 동생을 얼마나 아꼈는지 대학 때도 용돈 모아서 동생 옷 사주고 취직하고 나서도 기죽을까봐 동생을 그렇게 챙겼는데 달라진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동생한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서 좋게 말하던 형제 사이가 뜸해지더라고요. 명절에도 애들 핑계대면서 지들만 여행을 가버리질 않나. 그때부터 둘째가 형네 집에 가는 걸 꺼렸죠. 너 아프다는데 지금 돈이 문제야? 네가 건강한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해. 네 형이랑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넌 치료 잘 받을 생각만 해.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죠. 집 담보대출 최대한 받고 적금 다 깨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것까지 싹 모아서 정리했어요. 2억 3천. 그래도 1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돈이었죠. 첫째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 일을 알렸더니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엄마, 성훈이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든대요? 한 달에 800 정도. 엄마가 다 준비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옆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를 뺐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애들 둘 키우느라 빠듯한데 도련님 병원비까지 나눠서 내야 돼요?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300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다 하실 거예요? 사람 쓰면 그것도 많이 들 텐데. 아니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내 돈으로 한다잖아. 어머님 재산이 나중에 저희 애들한테도 갈 건데 그걸 다 쓰시면 어떡하려고요? 도련님도 참 일찍 결혼이라도 했으면 와이프가 간병이라도 하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며느리가 날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재산 물려줄 사람으로만 본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결혼 못한 것까지 흉보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죠. 둘째가 입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병실에 낯익은 청년이 과일 바구니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둘째하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 태준이었죠. 그 아이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맨날 춤춘다고 학교도 빠지고 부모님이 한숨 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중견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가 됐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성훈이 보러 왔어요. 어머 태준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태준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자주 왔어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혼자 라면 먹는 날이 많다고 해서 밥 먹고 가라고 했더니 진짜 매일같이 왔었죠.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세 공기씩 뚝딱 해치우면서 넉살 좋게 칭찬하던 녀석이었어요. 과일 깎아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태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때 집들이 때 해주신 음식들 아직도 못 잊어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진짜 제가 요즘 맛있다는 식당은 다 다녀봤는데 어머님 김치찌개 맛은 어디서도 못 봤어요.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집밥이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촬영장에 밥차 보내거든요. 아유, 근데 솔직히 맛이 없어요. 우리 스태프들이랑 연예인들이 다 컵라면 먹고 그래요. 혹시 어머니가 밥차 운영 좀 맡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둘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놀라서 막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지금 나 간병하느라 안 그래도 힘든데 무슨 소리야. 성훈아, 나 진심이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진짜 우리 배우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그래. 고생시키겠다는 것만은 아니야. 태준이가 제 쪽을 보면서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성훈이가 얼마나 부러웠는 줄 아세요? 솔직히 이 자식 하나도 부러운 거 없었는데 어머니 밥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태준이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제가 푸드트럭 다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면 돼요. 촬영장 하루에 기본 50만 원은 드릴 수 있고 많을 땐 100만 원도 가능해요. 드라마 들어가면 일주일에 4번은 무조건 밥차를 부르거든요. 일도 몇 개월씩 해서 안정적이고요. 그날 밤 병실에서 둘째 손잡고 있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아가 태준이가 한 말을 오래 생각했다는 듯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태준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좋은 기회 같은데. 그리고 태준이 진짜 성공했어요. 태준이가 도와주면 잘 될 거예요. 성훈아, 엄마 괜찮아. 엄마 병원에 있어야지. 제 생각에도 엄마가 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집하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도 더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태준이 말대로 해보세요. 제가 말해 놓을게요. 병원과 집, 그리고 촬영장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병원 들러서 아들 보고 그 다음에 촬영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촬영이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와서 밤 늦게까지 간병하고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몸은 정말 축나는 것 같았지만 둘째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며느린 병문안 한 번을 제대로 왔다 가는 법이 없었죠. 성재야, 추석인데 성훈이 보러 병원에 잠깐 들르지 않을래? 엄마, 그게 은주가 애들 학원 특강 있다고.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병원 가자고?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안 돼. 그리고 추석 연휴에 애들 수학 캠프 가야 하잖아. 확실하게 말씀드려. 엄마, 미안해. 상황 봐서 저 혼자 잠깐 들를게요. 그래,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형제간 정도 없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혹시나 둘째가 실망할까봐 아닌 척 넘겼죠. 그런데 첫째도 가끔씩만 병원에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며느리 몰래 점심시간에 잠깐씩이었죠. 올 때마다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많진 않은데 병원비에 보태요. 성재야, 됐어. 너 은지한테 들키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괜히 싸움 만들지 마. 그래도 엄마, 동생인데. 내가 형으로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서. 첫째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그 사람도 엄마 걱정 많이 해. 솔직히 우리는 성훈이한테 돈 다 쓰면 나중에 엄마 어떻게 살까 걱정돼서. 치료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성훈이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지 않아? 혹시 있어? 솔직히 그 말 듣자마자 며느리 의도가 걱정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지만
첫째가 불쌍해 보여서 화도 못 냈어요. 또 신경 쓰지 말라고 달래기만 했죠. 성재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도 가장으로서 할 일 많잖아. 그런데 겨울부터 둘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밥도 못 먹고요. 의사 선생님이 절 따로 부르시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길어야 한 달... 고작 한 달이라뇨. 아직 40도 안 된 애를. 병실로 돌아와서 둘째 얼굴을 보는데 더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빛이더라고요. 너무 야위어서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엄마 혼자 나 간병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 네가 있어서 행복했어. 네가 있어서 살 수 있었어. 그러더니 힘겹게 손을 들어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엄마, 거기 통장이랑 서류 있어요. 보험금 많지 않지만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지막처럼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태준이 믿어도 돼요. 제가 태준이한테 부탁했어요. 엄마 끝까지 도와달라고. 그래도 걔가 의리는 있는 애예요. 그리고 둘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형이 저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못한 효도 형이 대신해서 잘 해달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성훈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나을 거야. 곧 퇴원해서 여기 나가야지. 다음 날 새벽, 둘째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요. 39살, 결혼도 못 해보고 꿈도 못 이루고 허망하게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첫째네가 도착한 건 오후 5시쯤이었어요. 오전부터 친척들, 둘째 친구들, 회사 동료들 다 왔다 갔는데 정작 가족이 이렇게 늦게 오다뇨. 며느리는 오자마자 검은색 명품 코트도 안 벗고 핸드폰으로 사진부터 찍더라고요. 그리고는 조문객들한테 큰 소리로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병원비 때문에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전 재산 다 쓰셨거든요. 희귀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순간 조문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손자들한테 하는 행동이었어요. 할머니, 삼촌 어디 갔어요? 왜 삼촌 사진 여기 있어요? 그 질문에 며느리가 애를 확 끌어당기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작은 손자가 살며시 와서 말해줬어요. 할머니, 이제 나 아무것도 못 사줘요? 엄마가 할머니 가난해졌대요. 아직 10살, 13살밖에 안 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부의금 봉투를 받는 것도 며느리가 나서서 했어요. 봉투를 열어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혼잣말로 투덜대기까지 하더라고요. 아휴, 이걸로 병원비하고 빚 갚기엔 턱도 없네.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첫째는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성훈아, 미안해. 형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계속 이 말만 반복했죠. 그래도 동생 생각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장례 마지막 날 화장장 가는 길에 며느리가 또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이제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애들 학원도 일주일이나 빠졌고 가서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성훈 씨 보험금 나오는 거 있으면 병원비 정리하시고 남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둘째 재뿌리로 가는 길인데 보험금 타령이라뇨.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며느리한테 난 그냥 돈줄이구나. 시어머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언젠가 재산을 물려줄 ATM기에 불과했죠. 장례식 끝나고 정말 막막했어요.
집은 담보대출로 넘어간 상태였고 둘째 병원비로 가진 건 다 써버렸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받은 부의금하고 둘째가 남긴 보험금 3천, 그게 전부였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어디 가실 거냐고 묻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첫째네 아파트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10년은 늙은 것 같더라고요. 3년 간병에 자식까지 잃고 그래도 이제 첫째 아들과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며칠만이라도 신세를 져야겠다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니까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문 좀 열어다오. 한참 뜸을 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문에 딱 서서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제 손에 든 큰 가방 2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며칠만 있다가 갈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갈 데가 없다고요? 어머님 그동안 성재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용돈 드렸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무슨 소리야? 성재가 준 건 50만 원도 안 됐어. 그것도 병원비로 다. 50이 적은 돈이에요? 저 모르게 준 것도 제가 뒤에 알았지만 다 참았어요. 뒤에서 첫째가 나와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돌아서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맨날 당신이 그렇게 등골 빠지게 돈 갖다 바치니까 이런 일 생기는 거야. 도련님 치료받는 것도 잘 알아보고 하랬지. 돈만 깨진다고. 그리고는 다시 절 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도 없이 짐까지 싸들고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만.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 가족 아니니? 가족? 가족이면 다예요?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첫째가 작은 소리도 들리지도 않게 며느리에게 사정하듯 말하더군요. 야, 엄마 오늘만이라도.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데. 방 3개뿐인데 어디서 주무시라고 하게? 거실? 뭐 아니면 화장실 앞에서 당신이 잘래? 아니 그게 아니고 며칠만 있다가 갈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그때 손자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다! 큰손자가 제게 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확 잡아당기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죠. 빨리 들어가! 할머니 지금 가실 거야. 잠깐 오신 거래. 그리고는 다시 절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도련님 병원비로 모아둔 재산 다 쓰셨잖아요. 사실 전 그거 반대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서로 부담만 되죠? 내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여기 눌러 앉겠다는 게 아니야. 60대에 무슨 일 하신다고요? 뭐 식당 설거지? 그런 거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 순간 정말 치욕스러웠어요. 평생 자식 키우고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도 갈 데가 없었던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봤어요. 그럼 거실에서라도. 어머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거실에서 주무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실에서 재운다고 소문날 텐데요. 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드릴 테니까 근처 찜질방이나 가세요. 내일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은주야, 난 정말 가족도 아니니? 며느리가 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더니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호텔이에요? 공짜로 묵으려고 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가족? 진짜 가족이면 폐 안 끼치고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0만 원을 손에 쥐고 이게 내 인생값이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준 10만 원, 거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옆집 사람이 나와서 쳐다보길래 부끄러워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층까지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우는 걸 잘못한 건가? 아니면 가난한 게 죄인가? 밖으로 나와서 정처 없이 걸었어요. 10만 원 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용기를 내서 첫째네를 찾아갔어요. 정말 갈 데가 그곳뿐이었어요. 자존심은 너무 상했지만 집 구할 때까지만 있게 해달라고 사정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 뒤에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돈이 와 있었어요. 사돈, 어제 오셨다더니 또 오셨네요? 어제 우리 애가 분명히 말했다고. 며칠만, 아니 하루만이라도 있다가 갈게요. 지금 정말 갈 데가 없어서요. 그러자 사돈이 팔짱을 끼고 나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자식한테 이렇게 매달리세요? 요즘은 다들 독립해서 살아요. 우리도 딸네 집에 얹혀서 생각 없고요. 그래도 살집 마련할 때까지 정말 며칠만요. 며칠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받아주면 계속 의지하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괜히 이상한 소문 나면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만하시고 가세요. 사돈까지 거들었어요. 요즘 시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들 따로 살죠. 우리 딸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괜한 억지 그만 쓰세요. 그 수치심과 모욕감, 정말 땅이 꺼져라 사라지고 싶었어요. 첫째가 뒤늦게 몇만 원 주며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모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뒤였죠. 아들 이야기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됐다. 난 알아서 할게. 다신 너희 앞에 안 나타나마. 그게 서로 좋겠다. 그렇게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님, 혹시 잘 때 필요하시면 복지관 같은 데도 알아보세요. 거기서 도와준대요. 결국 정처 없이 걷다가 발견한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 숨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솔직히 첫날은 관 속에서 자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문전박대를 당한 뒤라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짐을 풀면서 둘째가 남긴 통장을 꺼냈어요. 3천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태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장례식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태준아,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고시원이요? 왜요? 성재 형한테 안 가시고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태준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어머님, 그럼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밥차 지금이라도 시작하시죠. 어머님도 살아야죠. 태준아, 그래도 될까? 나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님. 성훈이가 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 꼭 도와드리라고.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음식만 잘해주세요. 딱 일주일 만에 태준이가 모든 준비를 다 해줬어요. 빨간색 푸드트럭이 너무 예뻤죠? 어머님, 이 트럭 중고지만 상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조리도구랑 그릇도 다 새 걸로 준비했어요. 내일부터 저희 회사 촬영장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첫 촬영장은 파주였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시원 공동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시작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10가지 정도 반찬을 준비했어요. 태준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 위주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도착해서 준비를 끝내고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죠. 야, 이모님, 이거 완전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최고다. 김치찌개 국물 더 주실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스태프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날 100인분 준비한 게 모자라서 즉석에서 라면까지 끓여줬죠.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간다니까요. 태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둘째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받은 돈이 150이었죠. 그 돈을 받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번 돈이 고시원비 5개월 치라니. 하지만 혼자 하기엔 정말 벅찼어요. 100인분 넘게 준비하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촬영이 새벽까지 이어지면 차에서 쪽잠을 자야 했고 고시원까지 갈림이 없으면 그냥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새우잠을 잤어요.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신호등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는데 경찰이 와서 피곤하시면 잠깐 쉬었다 가세요. 가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요. 그때 생각했죠.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이를 악물게 됐거든요. 너 두고 봐. 내가 거지로 살 것 같아? 내가 네 신세 질 것 같아? 절대 안 무너져. 성공해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게 만들 거야. 3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운영하는 밥차 소문이 연예계 전체에 퍼졌어요. 아 진짜? 드디어 제대로 된 밥 먹는구나. 어제 그 김치찌개 먹고 촬영 끝까지 버텼어. 그리고 한 유명 드라마 PD님이란 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명함까지 주시더라고요. 이모님, 저희 드라마 촬영도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배우들이 이모님 밥차 오는 날만 기다려요. 특히 주연 배우가 어머님 팬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바빠졌어요. 월요일은 드라마, 화요일은 예능, 수요일은 영화, 목요일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까지 숨이 막힐 정도로 일주일이 꽉 찼죠. 그 소식에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혼잔 무리예요. 보니까 하루에 4시간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트럭 한 대 더 사고 직원도 뽑으세요. 돈이 문제야.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여유 자금이 없어서. 제가 일단 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어머님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태준이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둘째가 살아서 절 돕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푸드트럭을 3대로 늘렸어요. 50대 아주머니 둘, 30대 청년을 고용했죠. 저는 메뉴 개발하고 전체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직원 월급 주고 재료비 빼고도 1,000만 원은 남겼죠. 하지만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돈을 최대한 모아야 했거든요. 언젠가는 며느리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가끔 너무 힘들 때면 둘째 사진을 보면서 혼자 말했죠. 성훈아, 엄마 잘하고 있지? 태준이가 정말 많이 도와줘. 너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6개월쯤 지났을 때 톱배우 강준호 씨를 만났어요. 그분 주연 드라마 촬영장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직접 밥차로 오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인데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모님, 오늘 음식도 정말 맛있네요. 특히 된장찌개 예술이에요. 제가 이모님 요리 때문에 살이 쪄서 큰일이에요. 관리를 못할 정도라니까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배우님이 뺄 살이 어딨다고. 지금도 너무 멋지세요. 그런데 그 배우가 절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모님, 지금 어디서 주무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차에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순간 당황했죠. 고시원 산다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자존심이었을까요? 그냥 작은 방에서 지내요. 그때 태준이가 마침 촬영장에 왔다가 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죠. 쉬는 시간이었는데 둘이서 절 한 번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우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태준이한테 자세히 묻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그 배우가 절 다시 찾아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형제들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면서 애틋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모님, 제가 어머니 못다한 효도를 어머님께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며칠 후 강준호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모님, 저 진심이에요. 제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마침 1층이 비었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식당 하시면 어떨까요? 위치도 강남이라서 장사는 잘 될 거예요. 아니에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자존심이었죠. 또 누군가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태준이가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머님, 빨리 성공해서 그 며느리 코 납작하게 해줘야죠. 성훈이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예요. 어머님이 고시원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 성훈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이 형은 10년 넘게 봤는데요. 이런 말 아무한테나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시작하셔도 돼요. 맞아요. 이건 신세가 아니에요. 비즈니스죠. 저도 맛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빨리 성공해서 보란듯이 살아야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도 공짜로는 못 받아요. 제대로 월세 낼게요. 당연하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대신 인테리어는 제가 투자할게요. 제가 이모님 음식 1호 팬이거든요. 제 투자금은 나중에 수익 나시면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배우가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모님, 제가 맛있는 식당 진짜 많이 다녀봤는데 이 어머님 손맛은 특별해요. 뭐랄까, 이 엄마가 해주는 푸근한 밥, 그게 요즘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맛이거든요.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를게요. 그렇게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둘째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둘째가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성훈아, 엄마가 드디어 가게를 낸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엄마 밥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됐어. 넌 못 봐서 아쉽지만 하늘에서 지켜봐줘.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도 밥차는 계속 운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예요? 저 지호예요. 큰손자였어요. 평소에 혼자서 집도 찾아올 정도로 똘똘한 아이였죠. 아이고 우리 지호야.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면 화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학교는 잘 다니고? 네, 근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 찾았어요. TV에서 할머니 요리하는 거 봤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할머니는 알아봤어? 네, 할머니가 연예인들한테 밥 해주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한 요리사라고. 우리 할머니 볶음밥도 진짜 잘해줬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죠. 지호야, 할머니가 용돈 좀 붙여줄게. 계좌번호 알려줄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알면 안 되는데. 할머니랑 연락하는 거 비밀인데. 그럼 친구 계좌로 보내줄까? 나중에 친구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매달 몰래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진 않지만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고 멀리서나마 이렇게 할머니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한 달 후 손자가 친구 둘과 함께 왔어요. 중학생 남자애들이 얼마나 잘 먹던지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2접시를 싹 비웠죠.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호야, 그래도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맨날 배달시켜 먹어요. 요리 하나도 안 해요. 그때 손자 친구가 가게에 연예인 사인을 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우와, 진짜 지호 할머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랑 TV에서 봤는데. 할머니, 저 사인해주세요. 애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손자한테까지 할머니 노릇을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몇 번씩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손자들과 비밀 만남이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근처에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잠깐씩 며느리 몰래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운영하던 끝에 드디어 제 이름으로 건 가게를 정식 오픈했어요. 강남 한복판, 직장인들 많은 곳이라 점심시간이면 줄이 길게 늘어섰죠. 메뉴는 단순했어요. 매일 바뀌는 집밥 정식 하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생선구이. 그날그날 장봐서 제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죠.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예약 안 하면 못 먹을 정도였죠. 무엇보다 배우가 SNS에 올린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엄마가 해주는 밥맛. 강남에 가신다면 이곳 강추. 저도 마주칠지 몰라요. 그 게시물 하나에 사람들 반응이 대단했죠. 다음 날부터 가게가 문전성시였죠. 태준이도 자주 연예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 신인 가수들이에요. 이 친구들 밥 좀 먹여주세요. 그래, 다들 어서 와. 많이 먹어야 무대에서 힘쓰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우리 가게는 맛집을 넘어서 힐링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9개월 만에 프랜차이즈 제안이 쇄도했어요. 어이 사장님, 저희랑 프랜차이즈 내시죠?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손맛을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만들겠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밥차를 시작했을 때처럼 절 끈질기게 설득했죠. 어머니, 이제 보여주셔야죠. 며느리한테 얼마나 성공했는지. 전국 체인점 사장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복수예요. 그 말에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TV 켜면 내 광고가 나오게 만들어야겠다고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판교에 열었어요. IT 회사가 많은 곳이라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두 번째는 여의도, 세 번째는 종로. 1년 만에 5개 지점이 됐어요. 어느새 월 매출이 2억을 돌파했어요. 믿기지 않았죠? 고시원에서 시작한 게 불과 2년 전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사치는 안 했어요.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돈을 모았어요. 건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무시 못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될 날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딱 1년 만에 연락이었죠. 엄마, 저 성재예요. 큰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죠.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회사에서 명예퇴직 당했어요. 구조조정이래요. 뭐? 너 거기 15년 다녔잖아. 그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40대 이상은 다 나가래요. 아들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죠.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그래도 퇴직금이랑 다 받았지? 그것도 장인어른 사업 보증선으로 다 썼어요. 10억 보증 섰는데 부도 났어요. 뭐? 10억을? 너 제정신이야?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친정 때문에 10억 빚을 졌다뇨. 집도 압류 들어왔어요. 은주는 매일 저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돈 빌리려고 1년 만에 전화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죄송해서. 상훈이 갈 때도 제가 못 도와드렸는데 이제 제 신세도 이 모양이고 제가 무슨 염치로요. 첫째는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있었나 봐요. 도움 청하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오랜 시간 연습해온 대로 행동했습니다. 성재야,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네가 해결해. 전화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불쌍하면서도 그때 며느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았죠. 일주일 후 태준이가 소식을 전해줬죠. 어머님, 그 성재 형님 집 경매로 넘어간대요. 그 며느리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닌대요. 시어머니가 부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진짜 끝까지 너무하죠? 그래?
이제 와서 내 탓하는구나. 그로부터 한 달 후 갑자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은주예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그런데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없는 며느리 목소리를 처음 들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 가게 내서 사장님 되셨다면서요? 대박 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전화했니? 아니, 그냥 축하드리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저도 기뻐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아부를 떠는구나. 어머님,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어. 사과 받았으니 됐다. 끊을게. 잠깐만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성재 씨도 실직하고 저희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집도 나가야 해요. 정말 심각해요.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하! 3년 전에 여기가 호텔이에요 하면서 내쫓던 사람이 이제 와 가족이래?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손자 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엄마가 매일 울어요. 아빠도 일 못 구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어린 손자들이 무슨 죄겠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 학원비는 대줄게. 그렇게 손자들 학원비까지만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학원에 직접 입금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서 바쁘게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며느리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 확실히 많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명품 코트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패딩에 무릎도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여기가 호텔도 아니고 식당인데 어떻게 왔니? 밥 먹으러 온 거야? 비꼬는 제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왜 이래? 돈 때문에 온 거면 그냥 가. 말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제 월세방 구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일하면 되잖아. 내가 고시원에서 일 시작할 땐 뭐 대단한 돈 있어서 시작한 줄 알아? 어머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배우면 되지. 젊은 애가 뭐가 걱정이야. 나도 60 넘어서 시작했어.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사정했어요.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좀만 빌려주시면 열심히 갚을게요. 빌려줄 돈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눈물 연기하지 마라. 3년 전 네가 나한테 한 말 난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그때 태준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누구세요? 태준아, 우리 며느리야. 3년 만에 와서 돈 빌리러 왔단다. 태준이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 유명한 며느리분이시군요. 어머님 문전박대했다는.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다신 오지 마. 그리고 내가 지호랑 지수 학원비는 계속 내줄 테니까 걔들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할 것 아니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손자들은 내 손자니까. 하지만 너랑 성재는 상관없어. 알아서 살아. 며느리가 간 다음 날 첫째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한때 그렇게 듬직했던 아들이 이제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은주가 여기 다녀갔다면서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이제 와서 사과하면 다야? 엄마, 저 정말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첫째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3년 전에 하룻밤도 재워주기 싫다며 내쫓았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성재야, 너도 그때 방관했잖아. 네 아내가 나 쫓아낼 때 넌 뭘 했어? 뒤에서 어버버하고 서서 엄마 모텔 가라고 돈 줬던 게 다였잖아. 죄송해요. 그리고 네 동생이 죽어가는데 은주는 그때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왔어. 넌 그걸 말렸어? 화를 한 번 내봤어? 아니잖아. 그냥 눈치만 봤지. 엄마, 제가 정말 못났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3년 동안 나 혼자 고시원에서 밥차에서 잔 거 알아? 고시원에서 잘 때마다 관에 눕는 기분이 들더라. 영하 10도 겨울에 차에서 자다가 동사할 뻔한 적도 있어. 손가락이 다 얼어서 다음날 요리도 못할 뻔했다고. 나 그렇게 살았어. 첫째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들 학원비는 내가 내고 있잖니. 하지만 너희 둘은 안 돼. 절대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점심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성재야, 나 일해야 해. 가봐.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한텐 줬니? 자식 잃고 갈 곳 없던 나한테 하룻밤 재워주는 기회라도 줬냐고. 그 말에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죠. 쫓아낼 땐 언제고? 은행 찾아? 웃기지 마! 여기 식당입니다. 3년 전에 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어머님도 자존심 있으면 독립하셔야죠라고 했어. 그래, 나 독립했어. 이제 너희보다 훨씬 잘 살아. 첫째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발. 가! 그리고 네 와이프한테 전해라. 여긴 은행이 아니라 식당이라고. 앞으로 돈 빌리려면 은행 가라고 해라. 아, 근데 너희 신용불량자라 은행도 안 되겠구나. 첫째가 눈물을 흘리며 나갔어요. 그날 저녁 태준이가 박수를 치면서 웃었어요. 어머님, 시원하세요? 성공해서 진짜 복수한 거잖아요. 아, 제가 더 뿌듯하네요. 그래, 이 말 하려고 버텼어. 언젠가는 꼭 돌려주고 싶었거든. 정말 대단하세요. 그 며느리 이제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후회? 그런 사람이 후회할까? 그냥 돈 못 받아서 아쉬워할 뿐이겠지. 일주일 후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사돈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돈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젠 오지 말래도 찾아오는 게 더 괘씸했어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잘 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3년 전에 저를 쫓아낼 땐 옆에서 거들던 바로 그 사돈이었죠. 또 무슨 일이에요? 왜 자꾸 찾아오는지 모르겠네. 사돈, 우리가 그때 잘못했어요. 은주도 반성하고 있고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사돈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사업 실패로 은주네까지 힘들게 해서 사돈이 이번 한 번만 우리 애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기밖에 사정 말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사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죠?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냐고 그랬죠? 본인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했더니 얼굴을 붉혔어요. 그땐 정말 죄송해요. 저도 상황을 다 모르고 한 이야기라서. 며느리가 또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지호랑 지수 할머니잖아요. 애들 위해서라도. 손자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당신들은 필요 없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그래, 정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 며느리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을 본 것 같더라고요. 네, 뭐든지 할게요. 첫째, 둘이 이혼해. 성재는 내 아들이니까 도와줄 순 있지만 은주 너하고 엮여있는 한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갈라설 수 있으면 갈라서. 어머님, 어떻게 이혼이란 말을 하세요? 안 끝났어! 고시원 들어가서 1년 살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직접 경험해보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성훈이 무덤에 가서 100일 동안 매일 사과해.
그동안 네가 우리 집 들어오면서부터 우애 좋던 형제 사이 갈라놓고 병문안 안 온 것까지 다 사과해. 우리의 마음 풀릴 때까지 가서 빌라고.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벌리고 있었죠.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해? 그럼 됐어, 돌아가.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사돈도 옆에서 계속 굽심대며 사정했지만 전 단호했어요. 고시원에서라도 들어가서 살아봐. 한겨울에 차에서 자보고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일해봐. 그럼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 거야. 몇 달 지나서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첫째는 고시원에, 며느린 친정으로 들어갔다더라고요. 태준이가 알아보고 와서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그 며느리가 편의점 알바 시작했대요. 야간 알바요. 그래? 이제야 일을 시작한 모양이구나. 성재형은 대리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낮엔 취업 준비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희미하게 생기려던 동정심도 싹 사라졌죠. 이상하게 복수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허무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만 듣고 있을 무렵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알바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장님, 밖에 어떤 여자가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경찰 부를까요? 나가보니 정말 며느리가 가게 앞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 아스팔트가 달아올라 열기가 올라오는데도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예전 그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파마도 안 한 머리는 고무줄로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도 고생한 티가 많아 거칠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면서 울먹이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자 며느리가 제 발 앞으로 기어왔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쇼하지 말고. 안 일어날 거예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부러 사람들 다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님께 천벌받을 짓을 했어요. 아들 잃고 찾아온 어머님을 제가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어머, 무슨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진짜 막장이네. 절대 용서하면 안 되지. 며느리한테 당해봐서 아는데 저런 건 다 한순간이야.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부짖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편의점 나가고 낮에는 식당 서빙하고 밤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는데 월세도 못 내요. 그래? 난 하루에 20시간씩 일했어. 차에서 자면서.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능력? 3년 전에 내가 무능한 거지였잖아. 복지관 가라고 한 게 누군데? 며느리가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 빌었어요. 계속 머리를 조아렸죠. 제발요. 애들까지 굶게 생겼어요. 애들은 제대로 키워야죠, 어머님. 그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손자들 용돈 보내고 있잖아. 그 돈도 네가 뺏어 쓰는 거 아니지? 실은 지금 월세가 3개월 밀려서 쫓겨날 것 같아서. 그럼 고시원 가. 나처럼 한 달 30만 원이면 살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은주야, 일어나. 그리고 잘 들어. 넌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날 내쫓았다고? 아니, 내 아들이 죽어갈 때도 넌 돈 계산만 했으니까. 자식 잃은 어미를 내쫓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 어머님, 한 번만. 제가 며느리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다시는 내 가게 앞에 나타나지 마.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애들 시켜서 돈 받으려고 연락하지 마. 애들이 너 때문에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세요. 내가 너무해? 그래, 나 너무한 사람이야. 근데 너한테만 그래. 너 같은 사람한텐 평생 너무할 거야!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3년 전 제 모습 같아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먼저 간 둘째 사진을 보면서 말했죠. 성훈아, 엄마가 마음 약해지지 않고 다 말했어. 진짜로 복수했어. 네 형수가 이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 근데도 엄만 용서 안 해. 평생 안 할 거야.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을 끝까지 외면했고 저는 요즘 손자들과 살아요.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왔죠. 첫째는 동의했고 며느리는 반대할 처지가 아니었고요. 요즘 제일 보람 있는 일은 희망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거죠. 3년 전엔 저도 갈 곳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구나 싶어 뿌듯하답니다. 첫째는 택시기사로 정착했어요. 가끔 전화가 오긴 하지만 전처럼 지내진 않아요. 아직 용서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간다는데 들어올 용기는 없나 봐요. 또 태준이랑 배우님하고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여전히 저를 이모,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진짜 아들처럼 저를 잘 챙겨주고 있죠. 정작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얻게 돼서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들어도 무시당하는 건 참지 마세요. 며느리 자식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물론 예전의 저라면 다 용서하고 품었을 텐데 독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때 그냥 참고 살았다면 평생 무시당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식들 앞에 당당한 존재로 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